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낚시 간다더니 딴 여자들하고 바다로 놀러간 아주 기가 막힌 바람둥이 부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나는 시댁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시아버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들었고 남편 역시 가족이라는 단어보다는 친구와 취미 그리고 회사라는 울타리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조심조심 살아왔다. 명절이면 성심껏 차례상을 차리고 생일이면 선물 하나라도 준비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은 언제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랑 낚시 다녀올게. 1박 2일 금토. 나는 잠깐 놀랐지만 그러려니 했다. 낚시. 응. 아버지도 요즘 스트레스 많다잖아. 같이 좀 바람도 쐴 겸.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남편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생겼고 늦게까지 통화하는 날이 많아졌다. 무언가 말을 숨기는 듯한 눈빛도 자주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낚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 의심은 현실이 되었다.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에서 동기화된 메신저 알림 하나를 보게 됐다. 이번에도 영자 언니랑 가는 거지. 아버님은 지난번 그 분이랑 크크 바람 좀 쐬고 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영자 언니, 지난번 그분. 스크린샷을 찍고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했다. 채팅방 속 대화들, 사진들. 남편과 시아버지는 각자 여자와 함께 낚시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져야 하는지. 그저 평범한 가정을 꿈꿨던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곤 결심했다. 이대로 넘길 순 없다고. 주말이 지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낚시 장비와 함께 싱글벙글한 얼굴로. 나는 조용히 스크린샷을 꺼내 보였다. 남편은 한순간에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아버지랑 낚시 간다더니 딴 여자랑 바다 여행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간 거야. 놀러? 그럼 난 뭐야? 집에서 아들 보며 기다리는 나는 뭐냐고.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분위기를 느꼈는지 곧장 물었다. 무슨 일이니? 나는 모든 걸 말해버렸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는 사실까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알고 있었어. 네. 처음은 우연이었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감도 오더라. 나도 한두 번은 따졌지. 근데 그냥 체념했어. 그 말이 너무나도 슬펐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던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이 가족과 더는 같은 방식으로 살 순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혼자 생각할 시간 줘. 아이는 데리고 친정 갈 거야. 그리고 이 결혼 계속 이어갈지 결정할 거야. 그렇게 나는 집을 나왔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며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결혼이란, 가족이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침묵하고 살아왔지만 이젠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았다. 이후 남편은 몇 번의 연락을 시도했다. 실수였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다는 걸 그도 알아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문자가 왔다. 미안하다. 너까지 이런 일 겪게 해서. 나는 답했다. 어머니 탓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눈 감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일로 인해 나의 삶은 많이 변했다. 나는 더 강해졌고 더 냉정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진 위선 속에서 진짜 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연을 보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묵묵히 참는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마주하고 때로는 맞서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낸 지 3주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남편이었다. 그 뒤로는 시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왔다. 나는 문을 열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봤다. 남편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냥 호기심이었어. 딱 한 번이었어. 절대 2번 다시 안 그럴게. 시아버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잘못했다.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 며느라,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떠나고 나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더라. 그들의 눈물은 처음이었다. 내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은 없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절대 없어. 내가 다시 그런 짓 하면 나 자신이 인간도 아니야. 제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줘.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한때는 나의 전부였던 남편. 한때는 내가 아버지처럼 섬겼던 시아버지. 그들의 후회와 절절한 말 속에서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다시 돌아온 집. 달라진 건 분명 있었다. 남편은 저녁이면 바로 집으로 왔고 주말이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시아버지 역시 조심스러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사과의 흔적이 보였다. 나는 조금씩 마음을 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걸까? 다시는 그런 일 없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나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있었다. 아이도 잘 크고 있었고 남편도 회사 일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오늘 회식 있어. 조금 늦을 것 같아. 응. 너무 늦지 마. 별 의심 없이 나는 글을 보냈다. 하지만 밤 12시, 1시 새벽 3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연락도 없이 들어왔다. 옷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눈빛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어디 있었어? 회식이 길어졌어. 정말 회식이었어. 어쩌다 보니까. 그때였다. 내 핸드폰으로 익명의 사진이 도착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각각 다른 여자들과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사진.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 그리고 모텔 간판이 선명하게 찍힌 마지막 사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1년 전 그 눈물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실수였다. 잠깐 마음이 약해졌어. 1년 전에도 그랬잖아. 그때도 실수라고 했어. 그땐 호기심이라더니 이번엔 뭐야? 중독이야? 시아버지도 도망치듯 방에 들어가 숨었고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다. 이번엔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돌아갈 생각도 후회도 없었다.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이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이제 끝이야. 당신은 나랑 아이를 2번 죽였어.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남편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연락을 끊었다. 그저 시어머니만 눈물로 편지를 한 통 보내왔다. 그 아이 잘 키워줘. 내가 엄마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그 편지를 고이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혼자가 된 삶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웃음, 내게 돌아온 자유, 그리고 거울 속 조금씩 살아나는 내 얼굴이 내게 말해줬다. 잘한 결정이었다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한 번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반복되는 배신은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저버린 사람에게 더는 기회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 나 자신과 내 아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해 때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용기입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고 마음으로도 끝났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매일 아침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빠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조용히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질문이 처음 들렸을 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뒤로도 아이는 계속 아빠를 찾았고 저는 결국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빠를 만나게 해주자. 부부는 끝났지만 부자지간은 끊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와 예전 남편이 만나는 날은 늘 햇빛이 좋았어요. 아이는 아빠 품에 안기며 웃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멀리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저는 그 웃음을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게 상처를 줬지만 아빠로서의 자격까지 없다고 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말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엄마, 우리도 다시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린 다시는 함께 살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너무 잔인해 보였고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면 아이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혼자 수백 번을 고민했습니다. 예전 남편은 여전히 깔끔한 셔츠를 입고 나타났고 아이 앞에서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아빠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고 나면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과거를 삼키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했으면 정리된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아니요. 저는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가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냥 호기심이었어. 한 번이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줘. 그 말들 속에서 저는 과거의 저를 봅니다. 참고 이해하고 다시 믿으려 했던 저를요. 하지만 그 말들에 속았고 다시 칼날처럼 날카로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저이기에 또다시 같은 길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 앞에서 다시 저를 설득하려는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랑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이젠 예전처럼 살지 않을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은 그저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은 그의 면피일 뿐이라는 걸. 그가 진심으로 후회했다면 이혼 후에도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줬을 겁니다. 양육비 한 번 밀리지 않고 주는 것도, 아이의 학교 행사에 오겠다고 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빠라는 타이틀로 한 달에 한 번 웃으며 나타나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매일 놀아줘. 엄마는 왜 맨날 피곤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에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를 챙기고 그런 저보다 놀아주는 아빠가 더 좋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더 이상 헷갈리는 행동하지 마. 같이 살 수도 없고
너랑 다시 시작할 마음도 없어.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일 못 잊은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다른 여자랑 어깨동무하고 바닷가를 걷던 그 장면. 내 눈엔 아직도 생생해. 호기심이었어. 실수였어. 아이 때문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그 말들이 저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그는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와 단둘이 사는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돈 벌고, 아이 챙기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많죠. 하지만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평온합니다. 적어도 배신당하지 않고, 거짓말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아이에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엄마로서 충분히 사랑을 주고, 빈 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할 겁니다. 언젠가 아이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렇게 말해줄 날이 오겠죠. 그 사람은 계속 돌아오려 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대놓고 아이를 핑계 삼아 저희 일상 속으로 다시 들어오려 했죠. 우리 아이, 요즘 힘들어 보여. 한번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하자. 다시 셋이 살면 아이도 더 행복하지 않겠어. 그 말들이 점점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히 닫혀만 갔습니다. 사실, 이혼 후에도 그 집과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일로 전 남편과 연락을 해야 했고, 가끔은 시어머니와도 연락이 닿았죠. 그녀는 늘 아이를 보고 싶어 했고, 제가 허락하는 날이면 조심스레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 사람의 존재가 조금씩 다시 우리 삶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시아버지를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아이가 외출한 사이 아이 물건을 전해주러 그 집 앞까지 갔는데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나온 거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바다에서 본 그 장면이 정확히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와 젊은 여자들, 해변에서 어깨동무하며 웃던 모습.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안 자체를 경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살이 급격히 빠진 듯 초췌한 모습이었고 말투도 걸음도 예전 같지 않았죠. 저를 보자 의외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뇌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시아버지에게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아버지한테 들었니?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암 투병 중이었고 이미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진단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 그날 저녁 아이를 데려다 주는 전 남편이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는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어울렸던 젊은 여자들. 사실 그 중 한 명은 시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사기를 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 여자에게 빠졌고 결국 재산 일부를 빼앗기고 가정의 갈등을 일으킨 건 물론 그 일로 회사도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 뒤에 금전적 피해와 배신 그리고 고립이 따랐다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였고 한 가정을 무너뜨렸으며 아이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 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자꾸 아이 앞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 아빠, 예전이랑 달라졌어.
아이의 눈은 점점 흔들렸고 저는 그럴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면 어쩌지.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아이의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해변에서 시아버지와 전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찍은 그날의 사진. 분명 지워졌을 줄 알았던 그 장면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아이의 대답은 제 모든 불안을 현실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빠가 줬어. 예전에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래.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마지막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아이에게까지 거짓된 기억을 심어주지 마.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군 채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저는 아이와 단둘이 다시 평온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아이는 가끔 아빠 얘기를 꺼내지만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했지만 같이 살 수 없는 어른의 사정이 있었단다. 아이에게 아픔보다 이해와 성숙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득문득 떠올리는 사람은 늘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엄마, 우리 셋이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그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가 웃고 저도 웃고 그 사람도 변해 있고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닌 판타지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변한 척은 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함, 기억을 포장하려는 태도, 자기 감정만 앞세우던 그 모습, 그리고 그보다 더 깊게 박힌 상처는 제가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다시 함께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리워해도 주변에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도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 번 그곳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이 삶이 불완전해 보여도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이라도 진심과 안정이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도 해보고 홈패션 재봉 일도 해보고 아이 돌봄이 끝나는 시간에 시간 맞춰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눈물이 났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웃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한 진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지만 당당하게, 고단하지만 가치 있게. 저는 이제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정말 많이 존중하게 되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가끔 아이와 연락을 합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부자지간의 인연은 제가 끊을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이제 저희 삶에서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와 함께 도시락을 싸서 작은 공원으로 나갑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걷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만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상 어떤 사랑보다 더 진한 가족의 의미를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